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가 2018년도에 난 기사인데요. 이게 어떤 그 세무사 한 분이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달인데 그 5월 말에 수천 명에 대한 세무 기장을 럼섬 기장이나 일괄 기장으로 실질은 건별 기장을 하지 않고 기장을 해서 결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더구나 사업자분들이 세금 추징과 가산세 같은 것들을 결국은 추징을 당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 세무회계 사무실이 기본적인 문제가 세무회계 사무실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원래 수작업에 의존해서 세무 기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생산 또는 이런 자료를 가공해서 정상적인 세무 기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제도나 어떤 기술 개발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제 사업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장부가 결국은 신고를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서 신고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결국 사업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무대리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사업자들이 갖게 되시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에 대한 세무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장이 어떻게 되고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사업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면 세무대리인이 법인세의 경우에 신고 말이나 소득세 신고 기한 말에 즈음해서 보통 재무제표나 이번에 세금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된다는 어떤 예고나 상담 없이 이번에 소득세는 이렇게 나왔어. 법인세는 나왔어. 내가 신경을 많이 썼어. 라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사업자분들 그냥 믿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이 일단은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대표님 어,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무 서비스를 좀 더 공개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분들이 세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꼭지는 이런 겁니다. 장부 기장, 세금 신고,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현재 세무회계 사무실의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또는 법인의 대표, 또 개인 사업자 대표 또는 프리랜서로 어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한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떻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지 기본 절차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세액공제나 감면이 어떻게 지금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혜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세무회계 시장의 발전 방향과 제가 만든 회계천사에 대한 솔루션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세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또는 사용자와 유저가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크게 분류를 두 가지로 나누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작년도에 번 사업 연도에 대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소득세는 1개월 후. 대부분의 이제 12월 말 결산 법인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말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될 거고요. 4월 말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연도라고 그러는데 그 익년도 5월 말, 그래서 돌아오는 5월 말이 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하고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이제 1개월 연장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사업자분들이 대기업들 이외에는 자체 기장이나 세무 신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한테 많이 위탁하고 세무대리를 이용을 하시는데
그 대가로 지불하는 거는 이제 기장료와 조종료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장료나 조종료를 내시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장료는 뭡니까? 사업을 하면서 영위했던 모든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거래 기록을 장부로 작성을 하고요. 매달 원천세나 4대 보험, 또 부가세 신고나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장 현황 신고 같은 재세금 신고를 해주는 정기적인 업무의 대가로 기장료라는 것을 지불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지불하는 거고요. 이제 조종료라 해서 결산 조정과 법인세,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최대한 잘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적용을 해서 납부세액을 확정을 해서 세무대리 명의로 납세자를 대신해서 신고하는 이런 업을 특정 기간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다 해서 조종료라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법인의 경우에는 12월 말 법인은 3월 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5월 말쯤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을 납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세무회계 서비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 불만이 계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세무회계 사무실 개업을 97년에 했어요. 벌써 한 20년이 한참 넘었는데 그때는 아시겠지만은 다 세금계산서가 종이 세금계산서였어요. 신고 기한만 하더라도 회계사무실에서는 날밤을 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카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원시적 자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산화돼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무사랑이나 더존 같은 프로그램에서 세무대리 동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대부분 다 자동 수집을 하고 사업자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무사무실에서 별로 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장료는 점점 올라갑니다. 조정료도 올라가고요. 기술이 발달했으면 결산이나 신고 기한이 촉박해서 결산이나 세금액이 산정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의 경우에 보면 저희 고객분들이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저희한테 지금 의뢰를 하고 계시는데 법인세 신고 기한 요 즈음에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세요. 근데 불만이 뭐냐면 3월 말 기간인데 대충 결산재무제표와 세금 확정이 3월 셋째, 넷째 주 가서 알려진다는 거죠. 사전에 협의라는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담당 직원이 이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분들이 주로 접하시는 분들은 담당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무회계 서비스의 퀄리티는 담당 세무회계 사무실의 여직원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가 다양한 이제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그걸 우리가 정부 찬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정부 찬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잘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는데 실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고요. 요구도 당당히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런 키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한 신고 이후에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서류나 장부가 거의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좀 전에 우리 신문기사에서 봤다시피 그냥 세무대리인한테 세무 신고를 맡기면 그것이 잘 되겠지라고 이제 믿고 만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세무조사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진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세무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세법에 의해서 모든 세무 장부 서류나 신고 서류는 반드시 5년 동안 비치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납세자가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대리인한테 위탁할 뿐이라는 거죠. 신고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예요. 신고 서류나 장부는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세무대리인한테 맡길 때는 여러분이 갑이 되지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은근히 곽가을이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자로서 알아야 될 체크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무 신고가 될 때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짚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일부 세무회계 사무실의 기장 현실을 좀 보시면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부실한 장부 작성으로 세금 신고 대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한 지금 현재 모든 거래 기록은요. 거래 건별로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특정 월에 신고 월에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부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럼섬 기장이라 해서 청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건별 기장을 하지 않고 럼섬으로 한 줄로 기장을 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세무 대리인한테는 업무상 편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납세자가 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매달 기장을 하지 않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 정도 의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필터링하거나 체크하실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사업자분들은 필수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장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내가 의뢰한 결산자부나 신고 서류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고 후에 내가 정확히 받아보고 있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얘기죠. 세금 신고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찬스는 다 받고 있는지, 이런 최소한 이런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체크하나? 그것들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업자는 반드시 아셔야 될 기본 사항들이 있어요. 자, 결산 장부나 신고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복식북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셨느냐? 이거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사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은행이나 신보나 기보 이런 데서 힘든 기간을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등등등의 목적으로 외부 차입금 조달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신용 분석 플러스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나의 재무제표가 과연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필터링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가지급금, 가수금, 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나 이익률, 부채비율은 적정한 규모로 산정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 이런 정도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금 납부액의 적정성,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찬스는 다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필터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오늘 꼭지 설명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제도를 어떤 식으로 내가 챙겨야 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쭉 설명드릴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구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죠. 나의 사업의 형태가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돌아오는 12월 말법인은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될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작년도분을 돌아오는 5월 달에 신고 납부해야만 됩니다. 자, 법인세부터 보시겠습니다. 법인세는 영리나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부분 영리법인에 속하죠.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가 대부분 현재 우리 법인 형태의 80%는 주식회사고요. 여러분이 영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다 주식회사 형태일 겁니다. 자, 법인세 계산 구조는요. 반드시 복식장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자, 복식장부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법인세 신고할 때 반드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장부를 기준해서 법인세가 만들어지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1건의 세트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서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법인세 계산 구조는 간단해요. 얼마큼 벌어서 얼마큼 썼느냐. 거기에서 당기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이 체크하실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수익 부분은요. 요즘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세원 부분을 포착하는 정부의 다양한 기술들이나 어떤 방법들이 많아서요. 수익 금액을 축소하는 거는 되게 힘듭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뭐 1,000원만 넘어도 다 카드 계산을 하잖아요. 자, 수익 금액 부분은 거의 노출이 1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비용 부분은 어떤가요?
사업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이 이 비용들은요. 적격 증빙만을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자, 적격 증빙이 어떤 거냐면 사업자들은 반드시요.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하면 반드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로 적격 영수증을 비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요즘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 신고 자료를 적합성 검토를 해요. 그 사업자가 1년에 쓴 비용들이나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비용의 적정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터링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서면 조사도 그런 어떤 부실 자료에나 부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국세청 시스템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보면 성실신고 납세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미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법만큼 다 세금을 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의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납부세액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은 뭔가요? 비용을 늘리거나 세액공제 감면을 최대한 받는 건데 비용을 늘리는 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받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다. 자, 법인의 경우에 재무제표는요, 이런 형태로 작성이 돼요. 자, 이 재무제표는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을 할 텐데, 재무제표에 유동자산하고요, 유동부채가 있어요. 또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계수들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잘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곡지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네, 대표님. 네. 그 마우스 포인터를 좀 키워주시겠어요? 이게 최대한 키운 건데 잘 안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잠시만요. 저희가 아니 그 노란색 할로우. 이게 크신가요? 이제 좀 커 보이시나요? 아니요. 제가 아, 그게 적용이 안 되나 봅니다. 네,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냥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예. 네네. 이제 개인 사업자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요. 그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이렇게 6가지의 분류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에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법인하고 똑같아요. 자,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별 합산금액도 어떻게 결정되나요? 1년 동안에 번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사업소득이 결정되겠죠. 거기에서 소득공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한테 주어진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사항이라서 운용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누진율 하에서 이 누진율이 지금 10억 초과 부분은 이게 아직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역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요. 실질 소득에 따라 신고하는데 사업자의 유형은요. 개인 사업자의 신고는 좀 복잡해요.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개인 사업자의 계산 방법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복식장부를 만들어라,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하고 하는 어떤 부담스러움을 정부에서 덜어주고자 매출 규모에 따라서 사업자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업자들은 여러분은 이제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기본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이건 다시 부가세를 내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사업자와 전문 영역사업자 또는 책 같은 뭐 도서 판매 사업자 이런 분들이 되겠죠. 학원 사업자분들. 근데 비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예를 들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비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공이 종합소득 신고를 다 하셔야 돼요.
자, 복식장부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법인하고 똑같이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복식장부 대상자들은 이 재무제표 작성 의무 때문에 세무대리인한테 장부 작성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죠. 자, 소득세에 대한 신고유형부의 수익금액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사업자에 대한 분류를 국세청에서 한 1,800여 가지가 넘게 개인의 사업자 종류를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류 1,800여 가지를 세 가지의 큰 업종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에 따라서 이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업종별 이익률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눴고요.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복식장부, 외부조정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에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분들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식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굳이 뭐 전문 세무대리인 이용하지 않으셔도 우편으로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즈음에서 신고 방법에 대한 우편 안내문까지 제출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복식장부 대상자 이상의 이런 사업자분들은 매출 규모가 크고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납세자분들이 세무대리인한테 많이 기장과 세무대리를 위임을 하시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보시면 매출이 좀 적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간편장부의 기장의 장점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 장으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액 적고요. 그동안에 썼던 비용들을 자기가 일률적으로 한 줄로 기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무대리인을 이용을 할 때는 간편장부로 세무대리 신고를 되도록 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신고를 할 때 이 항목들을 보시면 이 항목들이 거래 건별로 기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 조사나 또는 서면 조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될 때 납세자분들이 반드시 나의 신고 유형은 세무대리를 맡기고 계시다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장부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한 간편장부 말고 복식장부의 대가로 기장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요구하셔야 돼요. 자, 장부가 없을 때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데요. 이것들은 예외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강의 교환을 우리 김 대표님 통해 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또는 질문이나 상담을 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자, 성실신고 사업자는 1개월 연장을 한다는 거죠. 성실신고 사업자는 매출액이 보시면 상당히 크죠. 당해 사업연도가 도매업은 15억 이상, 서비스업은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실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것을 별도로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위해서 신고 기간을 1개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내가 작성했던 장부나 또는 신고 서류가 적합한지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과세관청에서 추가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신고 유형은요,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지는데 5가지가 어떤 기준이다? 보시면 매출액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5가지의 사업자의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전년도에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5월 초쯤에 여러분한테 우편 안내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안내가 와요. 나의 신고 유형은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나의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인지 복식장부 의무인지가 정해집니다. 근데 복식장부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장을 맡기고 계시면 반드시 나이가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복식장부를 요구하셔야 돼요. 세무대리는 반드시 기장을 한다는 얘기는 간편장부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복식장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자 유형이 어디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이 사업자 유형을 체크하시고요. 사업자 유형 체크가 돼서 세무대리한테 맡겼을 때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복식장부로 장부를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본 자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납세자가 이걸 요구했는데 세무대리인이 간편장부를 하게 되면 그 차이를 반드시 여쭤보셔야 돼요. 또는 간편장부인데 내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신고를 한 경우라면 왜 이렇게 신고가 하는 것이 이것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부의 찬스는 뭐다? 세액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정부 찬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업자분들께 주어진 세액공제나 감면 사항들. 두 번째, 다양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혜택, 고용지원금하고요. 기타 지원금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각종 세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풍부합니다. 또 어렵지 않은데 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꼭지 강의는 오늘 강의에서 생략을 할게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사업자한테 주어진 세액공제나 감면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업자한테 주어진 세액공제나 감면은요. 사업자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업의 업종을 영위하느냐, 내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태적인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것들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사항들이죠. 사업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했느냐라고 하는 또는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특정 요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본 꼭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세액공제나 감면 지원금에 대한 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다? 비용을 늘리거나 세액공제 감면을 늘리는 것이다. 근데 비용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소득 축소신고 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지출 비용을 엄격히 관리하고요. 우리가 세무신고를 하게 될 때 전산으로 세무 자료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국세청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한 정부의 찬스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바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바로 최선의 절세 조약은 바로 뭐다? 바로 실제 납부세액을 바로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받아서 최대한 혜택을 보는 거다는 거죠. 두 번째,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서 이 납부세액을 보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선의 절세 전략은 수익을 축소하고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반드시 요즘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조사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바로 핵심 포인트는 세액공제 감면, 정부 지원금 이 부분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특법에서 나와 있는 그 세액공제 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업자 조건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 있고요. 두 번째, 특정 근로 요건이나 또는 투자, 수행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근로자 채용 등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회계천사 이런 부분들 많이 수행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요거 이제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번, 2번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부 세액공제나 감면을 이해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다 규정 짓고 있어요.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실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몰이 있다는 거예요. 조세특례 제한법이기 때문에 특례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감면이라는 것이 20년 말 또는 21년 말 해가지고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시한이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때는 해당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기타 고려사항은 뭐냐면 모든 조세특례에 대한 세액공제는요. 납세자한테 정부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지기 위해서 최저한세하고 중복배제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별도의 또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특법상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제를 5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중에 중복배제에 해당되면 5개 중에 1개, 2개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제 최저한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되면 납부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납세자한테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지기 위한 최저한세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는 어떻게 돼? 최저한세 이상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최저한세를 뚫으면서도 세액공제를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 받는 금액의 20%는 또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감면은 순 감면액이 8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조세특례 제한법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자 조건에 대한 그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세액공제 감면이 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자의 조건이 있겠죠. 사업자의 조건은 뭐냐면요. 4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가장 혜택이 많은 게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적은 거를 소기업이라고 그래요. 자, 중견기업은요. 중소기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매출이 좀 더 큰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향락 유흥시설들은 소비성 서비스업. 이 4가지 업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의 형태가 일단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다 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감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사업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중에서 혜택이 가장 많은 건 뭘까요? 당연히 소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순으로 감면의 폭이 줄어듭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고요.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위치가 또 있겠죠. 사업장의 위치.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 감면을 좀 덜 주는 거죠. 거꾸로 수도권이나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밖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혜택이 있겠죠. 기타 또 위기 지역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창업하는 사업자한테는 별도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는 나의 사업자의 형태가 일단 중소기업이냐 소비성 서비스업이냐 이 4가지 업종에 들어가느냐를 먼저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나의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냐 이 2가지를 먼저 선행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중소기업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중소기업 요건은 딱 3가지 요건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돼요. 자, 호텔, 유흥시설 아셨죠? 요걸 빼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말하는 업종 요건의 매출액 기준이 있어요. 그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된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대기업이나 상호 출자 기업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요 사항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로 이 소비성 서비스업과 매출액 조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다가
올해부터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도 유예 기간은 최소한 3년은 준다는 거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래서 만약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최소한 한 3년 동안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계시고요. 자, 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특별법에 따라서 업종별 주요 업종만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 매출액, 연매출액 이하만 중소기업으로 되고요. 이 업종보다도 매출액이 한 10분의 1이나 최소한 뭐 한 5분의 1 정도 이하의 기업들은 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사업의 형태가 일단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대부분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견기업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보다도 매출이 큰 데를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 조건을 보면 정부가 얘기하는 위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과 과밀역주의 권역과 위기지역.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이걸 수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을 할 때 수도권인지 과밀억제 권역인지에 따라서 적용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도권 여부는 반드시 판단을 해보세요. 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요. 수도권 중에서 과밀억제 권역만 해당됩니다. 보시면 파주, 포천 쪽하고요. 특히 용인 쪽 이런 부분들은 광주 이런 부분은 수도권에는 해당되지만 과밀억제 권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자, 사업자 조건에 따른 이제 세액공제를 들어가 볼게요. 조세특례 제한법상에서 사업자 조건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립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제 감면 조항이 한 14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자한테 적용되는 실질적 감면 사항들 한 30가지가 돼요. 30가지를 저는 이제 그것들을 그 중에서 한 20가지는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자 요건에 따른 세액공제는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3가지만 오늘은 설명드립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이 3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보시면요. 일단 염두를 하실 거 첫 번째,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의 요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가요? 중소기업 특별법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호 출자 기업으로 인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이 3가지 기업은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중소기업 중에서 뭐다? 감면업종이어야 돼. 감면업종.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중소기업 중에서 감면업종은 도소매업, 의료뿐만 아니고 한 20가지가 더 있는 그 외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다 감면이 되는 업종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걸 한번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중소기업 중에서도요.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다시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소기업 아닌 건 다 중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눠보면 수도권 안에서 영유하느냐 밖에서 영유하느냐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현재 세액공제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제조업 같은 굴뚝산업 있죠. 이런 러스크벨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 얼마를 공제를 받느냐? 나 수도권 내니까 그럼 20%? 수도권 밖에서는 30% 맞습니다. 단 조건이 뭐다? 소기업만. 그러면 제조업인데 소기업 매출을 넘는 기업은 중기업에 해당되겠죠? 중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은 감면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없죠? 왜냐하면 중기업이 중소기업의 특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만 돼요. IT 쪽으로. 그러니까 제조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 아셨죠? 되려면 어디서 해야 된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에서만 사업을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염두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기본 개념이 뭐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감면 업종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내가 감면업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거 세무대리인한테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창업 중소기업은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창업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구분 기준이 수도권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창업 중소기업은 기준이 과밀억제권역 기준이에요. 아셨죠?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이 있다는 거죠. 자, 청년 창업, 비청년 창업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 외에서는 100% 정도 되는구나. 수도권 내에서는 50% 되는구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창업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입니다. 창업할 당시에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기간 빼고 34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에 창업을 하시면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감면 기간이 언젠가요? 꽤 깁니다. 5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수도권 내인지 밖인지 내가 청년인지 비청년인지를 먼저 보시고 창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있죠.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았을 때 창업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창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창업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만들어요. 그럼 창업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자에서 폐업을 하고 새로 만들어. 창업이 아니에요. 사업의 영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또 절세해서 창업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의 개념은 오로지 순수 창업,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외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셨어요.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창업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못 받네? 못 받아요. 하지만 개인 창업을 하셨을 때 내가 만약에 요 조건에 해당돼서 개인 사업자로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을 받았다면 아직도 5년 동안의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셨을 때 개인 기간에서 법인 전환하면서 못 받은 기간이 있겠죠. 창업 시점부터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3년 동안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이전하셨으면 2년 동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세감면 2월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셨으면 중간에 법인 전환하셔도 결국은 법인으로서의 순수 창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못 받지만 개인 창업했을 때 세감면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또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데요. 위기지역은 통영 등등 조선업 등 굴뚝산업이 많이 힘든 그런 지역을 특별하게 정해놓고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그리고 플러스 5년 동안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법인세 세액 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 사업지 소재지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구분 조건이 뭐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구분을 한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자, 수도권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 뭐다? 감면 업종에 해당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다 감면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받는 감면 업종에 해당이 돼야 된다. 당연히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되고요. 그 빼고서 별도로 감면 업종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타 이제 투자세액 공제가 별도로 있다는 거. 기타 이제 근로자 채용 유지와 투자와 관련한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투자와 관련한 세액 공제 부분은 빼고요. 정부가 문민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붙이기는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세제 혜택이나 공제 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채용 유지에 관한 세액공제 사항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계산법이나 실질 적용할 때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꼭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는 이런 사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근로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고 이런 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난 이런 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서 여러분이 출발하시면 되고요. 이런 정도의 니즈만 있으면 세무대리인한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조특법 규정입니다. 자, 내국인이고요. 자, 상시 근로자가 직전 연도 대비한 경우, 증가한 경우죠. 증가한 경우에는 1차 년도부터 해서요. 2차 년도, 중소기업은 3차 년도까지 공제를 받아요.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제도입니다.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청년 등의 의미가 뭐냐고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청년 창업일 때는 창업의 나이가 사업주의 개념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였잖아요. 근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일 때 청년의 개념은 달라요. 요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 15세부터 만 29세 이하여야만 돼요. 군 복무기간 빼고요. 29세입니다만 34세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청년으로 보고요. 또한 노인들 있잖아요. 만 60세가 넘는 분도 청년 등에 해당돼요. 장애인도 포함되고요. 이런 부분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해서 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가 올해 증가를 했다면 이건 충분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이제 중요한 거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요.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도에 10명 있었는데 올해 무조건 11명이 있다. 한 명 공제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에 월말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평균으로 낸 숫자를 백분율로 환산을 한 금액을 당해년도에 월말 근로자의 수를 다시 12로 나눠서 그걸 백분율로 계산을 합니다. 100분의 1까지 계산을 해서 그 숫자가 0.01만큼 증가를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3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년도 대비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단 페널티 조항이 있는데 고용 유지가 되지 않으면 고용이 감소한 만큼 공제받는 금액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미래에 토해낼 금액을 걱정하시면 안 되겠죠?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챙기셔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하면 고용증대는 기본 개념이 뭐다?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를 했다면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 최장 몇 년?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체크하십시오. 자, 고용 유지가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는 경기 불황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되게 힘들게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부가 고용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받는 기업들이 실질 세무대리인이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그렇지 않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 특징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상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임금은 계속 전년도와 똑같거나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시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고용 유지가 됐다는 거죠. 자,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직전 연도에 직원이 한 10명 있었어요. 근데 올해 그 10명을 그대로 유지한 거죠. 그런데 기업이 힘들어. 그러니까 직원은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임금도 그대로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하는 거. 그러면 나의 기업의 형태를 보시면 되죠. 내 기업이 직원은 감원하지 않았어. 근데 힘드니까 직원을 3교대에서 2교대로 바꿨어. 그렇다면 고용유지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단 하나만 충족하시면 돼요. 뭐다? 노사 합의서만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사 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업자이시면서 직전 연도 대비 직원은 감원하지 않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됐어. 그러면 나는 고용유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드시 세무대리인한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이거는 직원을 상시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임금 상승률 지금 3.8%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3.8% 이상 임금을 상승했다면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전 연도 대비에다가 또 3년 평균 근로소득을 연평균 계산해서 상승률을 계산하는 복잡한 계산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유지나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산을 할 때 실제로 되게 힘듭니다. 수작업 계산할 때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3, 4일 걸리더라고요. 직원 한 30명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결산기에 촉박해서 또 신고기한에 촉박해서 세무신고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내가 최소한 과거 한 3년 동안 직원을 감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임금을 3.8% 이상 임금을 계속 상승해서 지불을 하였다면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충분히 계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정규직 전환에 대한 또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경정청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정청구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고용유지, 고용창출 또는 근로소득 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다 5년치까지 경정청구를 하다 보니까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지만 실질 상세 계산식이 되게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도 많이 놓치시고 또 사업자분들도 많이 이런 부분 요구하지 않으셔서 놓치시는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가지 항목으로 경정청구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알고 계시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한 사람이 있다면 신규 채용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증대에 대해서 정부가 사업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하고 중복 적용이 되고 환수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공제까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납세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세액공제다. 반드시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이나 또 육아휴직자를 다시 재채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기업한테 2년 또는 1년 동안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점은 뭐냐면 중간에 요 공제를 받고 만약에 이 직원이 해고를 하게 되거나 퇴직하게 되면 환수 조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액공제를 보면 기본적인 특징이 뭐다? 특정한 어떤 근로자의 채용이나 유지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 그 꼭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 요건이 해당되느냐 이것들을 체크하시고 그 요건이 해당될 것 같다 그러면 세무대리인한테 과감히 나 이런 공제 될 것 같은데 챙겨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최저한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최저한세라고 하는 건 이제 과세 표준의 중소기업은 7% 수준에서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세 표준 기업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저한세는 700만 원이 됩니다.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700만 원 밑으로는
더 이상 공제 감면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가요? 최저한세 내려올 때까지 최대한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 게 기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최저한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있습니다. 자, 조특법상의 일단은 세액공제 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고용 증대,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고용 유지. 자, 직원은 감원하지 않았으나 근로 작업 시간이 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최소한 직전 연도 또는 3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중소기업의 평균 3.8% 이상 내가 임금 상승을 해줬다.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내가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 는 사람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채용하게 되면 세액공제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유지에 대한 세액공제 지금 검토한 거고요. 그다음 밑에 세 가지가 사업자의 조건에 따른 세액공제였죠.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그런데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은 감면업종에 해당이 돼야 된다. 설명드렸고요. 또 위기지역에 대한 창업을 할 때도 역시 세액공제 감면이 있다. 자, 이러한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을 받으면 납부세액이 다 최저한세, 납부세액이 없을 때까지 감면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한세가 있다는 거. 최저한세 다 적용되죠? 최저한세 됩니다. 그럼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는 거 공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있었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에서 100% 감면되는 게 있었어요. 뭔가요?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거는 5년 동안 100% 감면이었잖아요. 그건 최저한세를 뚫어버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하지 않지만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이 만약에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 발생 비용의 25%뭐 등등등의 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를 뚫어요. 근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실무상 세액공제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반 조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무대리인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제는요, 다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적용이 안 되고 특정한 것들만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한 6, 7가지만 설명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나 기업이 시설 투자한 어떤 투자세액 공제는 기본적인 원칙이 중복 적용이 배제돼요. 그래서 어떤 투자 행위는 감면이 선택해서 감면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중소기업 투자를 했다거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그러면 선택해서 하나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 정부가 이 고용 증대와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것들은 중복 적용이 받도록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세액공제 받을 때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중복 적용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받아야 돼. 아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최저한세 내려올 때까지 다 받으셔야 돼. 아셨죠? 최저한세를 그 다음에 다 받았으면 최저한세가 뚫을 수 있는 것도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 이해되셨죠? 자, 제일 핵심 키포인트는 뭐다? 나의 세액공제 감면의 조특법상의 세액공제 감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들은 빼고 중복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최저한세까지 다 최대한 감면을 받자. 자, 최저한세까지 다 감면을 받았으면 최저한세를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떤 세액공제 감면이 있다 그랬죠. 연구개발 세액공제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자, 그런 꼭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다. 단 이제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사라 해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나 감면 받는 금액의 20%는 농특세로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특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증대나 근로소득증대나 경력단절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감면받는 것이 20% 감면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실감면 금액은 80%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최저한세까지 최대한 공제를 받는데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감면을 최대한 받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요. 세무조정 계산서가 작성이 돼서 세무서에 신고가 될 텐데 거기에 산출세액 밑에요. 보면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 감면세액이 있고요. 그 밑에 최저한세가 적용이 제외되는 감면세액들이 있어요. 자, 기업들은 보면 세무대리인이 신경을 써서 세액공제 감면을 신경을 썼다 그러면 이 금액이 반드시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요 금액도 표시가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뭐죠?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거. 내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또는 청년창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존재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뭔가요? 아까 8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증대나 중소기업 특별세 공제 등등등의 여러 가지 감면들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해서 산출세액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다른 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세무조정계산서의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서식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21번 하고요. 123번 칸이에요. 요 칸에 보시면 금액이 최대한 적혀 있다면 충분히 세액공제 감면을 신경을 쓴 거죠. 근데 이것도 얼마큼 했는지는 추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최소한 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이 존재하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납세자한테 정부가 주는 정부 찬스,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금전적 보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부분은 오늘 설명을 안 할 건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정부 찬스는 광범위하게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자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계천사는 제가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납세자분들에 대한 편익을 좀 증대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납세자분들에 대한 알 권리 또는 찾을 권리 이런 것들을 또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저도 세무대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자분들의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어요. 이따 시연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자체 개발한 자동화 툴을 이용을 해서 기장이나 세액공제 감면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조특법에 나와 있는 140여지 가저 중에서 실질 납세자한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따 아마 동영상도 보실 텐데 정확하게 한 1, 2분 내에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분석해 돼요. 그것도 연차별로 매년 세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들이 1년에 최소한 한 번에서 한 두세 번씩은 세법의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모듈화해서 만들어서 기본 로 데이터에서 제가 자동화 툴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인적 계산의 오류를 더 배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금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산출 금액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경정 청구의 금액을 상당히 빠른 시일에 적합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천사는 이제 모든 거래 기록을 거래 건별로 자동 분계 처리하는 자동화 툴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원바이 원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대량 배치 파일로 다수의 거래처 파일을
한 번에 제가 메이커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계정 과목 특성에 따라서 자동 분계 처리를 다수의 거래처 거를 일률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단순 업로드만 하게 되면 분계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 대리인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했던 기장 업무를 좀 더 자동화함으로써 적합도는 제가 실무상 해보니까 한 5%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빠르지 않나, 또 정확하지 않나 자부합니다. 두 번째, 이제 법인의 경우에 월차 결산을 원하는 법인 사업자한테는 자금 일부를 작성할 수 있는 일개표 폼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일개표를 작성하시면 그 일개표에 대한 폼을 작성하셔서 그 다음 달에 저희한테 바로 보내시면 3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지난달 월차 결산을 해서 거래처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거래처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세액공제 감면이나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는 정부 지원금 등 적용 가능한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을 제가 자체 개발한 자동화 툴로 산정합니다. 이따 동영상 보실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 자동 분계 처리하는 동영상 보실 거고요. 제가 개발한 게 한 8가지 되는데 그중에 이 한 가지 보실 거고요. 이 부분도 월차 결산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요거는 보여드리지 않고요. 우리 김 대표님 통해서 필요하면 이 동영상을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거는 보실 거예요. 우리가 로데이터를 통해서 세액공제 감면,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정부 지원금, 그 다음에 사업자들한테 필요한 소진공, 중진공 정책 자금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분석까지 한 방에 만들어집니다. 요 1번과 3번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회계천사의 특장점은 그렇죠. 사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오프라인의 복식장부를 하면서도 오프라인의 3분의 1 가격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상 보니까 하루에 한 2건, 3건씩은 계속 거래처가 느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신속한 결산. 저희가 지금 결산을 빨리 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인 이번에 결산이 이번 주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부터 납부서 드릴 건데 결산 진짜 끝났고요. 그래서 결산도 빠르고 세액공제나 감면을 제가 만든 자동화 툴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자동 분석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빠르죠. 그래서 또 모든 그 세액공제 감면을 다 찾아드리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모든 그 세무 서비스를 20년도 수행하면서 제가 조세뿐만 아니고 노무 문제나 뭐 기타 문제까지도 언제든지 즉답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충분하게 많이 사업자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또 사업자분들이나 또는 기업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컨설턴트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천사의 특장점은 보다 신고 이후에 장부를 다 드려요. 저희는 부가세 신고 끝나면 신고서 다 드리고요.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면 신고서는 물론 장부까지 다 PDF 파일로 해가지고 다 고객한테 드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따가 세 번째 동영상도 보실 텐데요.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장부 자동화를 한 3시간 반 만에 만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작년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인데 그 동영상도 보실 거예요. 오늘 동영상 3개 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의 회계천사의 자동화 업무 툴은 기장에 관해선 제가 이렇게 만든 자동 분계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런 분계 시스템으로 자동 분계화해서 그냥 업로드만 하면 분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은행 자료나 카드 자료나 또는 결산 분계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계천사는 이제 보면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3분의 1 값인데 그거 뭐 하는 거 없지 않냐? 그거 허접한 거 아니냐? 다 해드려요. 플러스 세무 상담까지 해드려요. 언제든지 저한테 여러분의 사업자나 컨설팅 해주셔야 되는 사업자분들이 세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냥 저한테 그냥 바로 전화 상담을 하세요. 저 김 대표님 통해서 제 전화번호 오픈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즉답으로 해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자, 회계천사가 세액공제 감면 툴을
이게 핵심이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결국은 최선의 정부 찬스를 쓰는 방법은 뭐다?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 건데 이따 동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작업 파일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지금 경정청구 받을 수 있는 연도가 올 3월 말에 15년분이 끝나요. 그래서 15년부터 20년분까지 매년 모든 조세 감면이 다 이 파일 안에 모듈화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로 데이터에서 그냥 연도별로 파일만 돌리면 그냥 분석이 돼요. 이따 분석되는 거를 바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2018년도는 파일이 두 개죠. 조특법이 2018년 5월 29일에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창업 시점에 따라서 파일이 달라요. 그만큼 조세 특례 제한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세무회계 시장의 발전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기장이나 세무신고 서비스 이제 좀 투명화돼야 되겠죠.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어째 특정 세무사가 자기가 그냥 일정한 시점에 수천 건, 수백 건의 세무 기장을 맡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부실하게 세무 신고를 해주고 돈을 벌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특정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실 기장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이 이거 누가 신고했지 해서 그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그 신고업체를 전수조사했더니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납세자분들이 그동안에 요구하지 않았던 당당한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무회계 서비스가 투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권리를 찾으셔야 되고 내가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받게 해줘라고 당당히 요구하셔야 돼요. 자, 기술 개발이 엄청 돼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 초반에 종이세금 계산서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자, 2000년도 초반에 은행 카드 기록, 그 다음에 통장 기록 이런 것들이 거의 자동화해 돼 있지 않았어요. 요즘은 다 자동 스크래핑도 되고요. 일부 개인 카드 기록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카드사 통해서 쉽게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기장이 엄청 편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스템화해서 고객한테 진정한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세무대행 서비스가 보편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세무사가 올해 한 770명 합격을 했고 또 회계사가 매년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는 세무대리인이 시장에 매년 증가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씩은 이 세무대리 시장에서 서비스 사업자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겠어요? 고객한테 좀 더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무회계 시장도 서비스 사업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업자는 그냥 가격만 싼 것만 찾으시면 안 되죠. 가성비 또한 가심비까지 뛰어난 그런 서비스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내가 내는 세금을 정부의 당연한 권리, 세액공제나 정부지원금 얼마만큼 다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지 설명은 그런 거였죠. 여러분한테 세무 상식을 또 전문 지식을 전수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갖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세무 대리를 사업자한테 맡기고 있으면 나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좀 챙겨줘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툴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지금 제 회계천사에 제가 만든 이 솔루션들이 업무 처리를 하는데 보면 한 기존 대비로 봤을 때 한 50분의 1 정도는 단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게 지금 머신러닝에서 앱도 개발하고 회계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사업자들한테 무상으로 이제 배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지금 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회계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를 지금 앞당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회계처사를 만든 거고요. 그런 도약을 위해서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영상 보실 거는요.
제가 자동 기장에 대한 부분 동영상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처음이라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계천사 첫 번째 이야기. 카드 증빙을 이용한 자동 자, 분기 이 툴에 동영상 대해서 보이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동영상은 인풋 어떤 폴더에 거냐면요. 다수 대표님 회사의 공유가 일부분만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잠시만요. 인풋 이게 보이시나요? 폴더에 특정 다수 부분만 확대돼서 보여요. 네, 어디요? 특정 저장인데 부분만 확대돼서 보여요. 특정 부분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인풋 폴더에 다수 회사의 카드 잠시만요. 증빙 제가 엑셀 파일을 새로 공유를 저장합니다. 한번 해서 회사별 엑셀 파일에 카드 청구서 보이시나요? 파일 첫 번째 이야기. 카드 다 증빙을 보이세요? 이용한 자동 분기에 대해서 아니요. 설명드리 네, 이제 네네네. 보입니다. 인풋 제가 폴더에 분기 카드 음, 증빙 제가 이제 만든 그 자동화 그 솔루션이 한 8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출 증빙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적격 증빙이다. 그러니까 적격 증빙은 크게 3가지예요. 자, 세금 계산서 매입 자료. 두 번째, 인건비 신고한 부분. 세 번째, 카드 사용 부분. 거의 요즘은요, 3만 원 이하짜리의 지출 증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카드로 쓰시잖아요. 카드로 쓴 모든 거래 기록은 사업자 카드든 개인 카드든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뭐 프리랜서나 컨설팅 사업자, 비사업자로서 세무 신고를 하셔야 되는 보험 설계사 또 컨설턴트 분들은 주로 이제 카드 기록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장부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도 국세청에서 자동 스크래핑 되는 사업자 카드 말고도 개인 카드도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장부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만들다 보니까 일일이 붕괴를 하는 애로사항들이 많고요. 일일이 기장을 한다 그럴 때도 계정 과목을 찾아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다수의 거래처 파일을요. 엑셀 파일로 자동 제가 또 그 분계하는 파일이 있는데 자동 집계하는 파일이 있는데 집계를 해 놓으면요.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제가 자동 분계 파일을 자동화 분계 파일을 돌려요. 그럼 대량 파일을 일시에 자동 분계 파일로 만들어서요. 그냥 업로드만 하면 바로 기장이 이루어집니다. 여긴 더존만 설명드렸고요. 세무사랑 프로그램도 제가 쓰고 있는데 다 업로드하면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보시겠습니다. 을 이용한 자동 분기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풋 폴더 다수 안에 이게 이제 회사의 카드 거래처 증빙 번호예요. 예를 들어 엑셀 제가 그냥 파일을 숫자로 이렇게 저장합니다. 부여했는데 회사 이름도 회사별 상관없고요. 엑셀 이 파일에 거래처 카드 파일을 열면 청구서 사용 내역을 카드 저장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있는 엑셀 연월일과 파일로 금액과 생성합니다. 가맹점 카드 데이터가 쉽게 건수는 되고 제한이 집계들도 해요. 없습니다. 연월일 뒤에 그래서 이 가맹점 데이터를 정보만 있으면 거래 건수가 됩니다. 상관이 없죠. 이건 뭐 1000건이든 10,000건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카드 정보에 이런 담긴 엑셀 거래처를 파일의 수는 1001번부터 뭐 제한이 없습니다. 1200번, 2000번 많은 카드 또는 파일을 상호별로 자동 상관이 분계 없어요. 파일을 통하여 이렇게 그냥 손쉽게 갖다 자동 분계 놓고요. 파일로 생성합니다. 제가 바로 메이커 메이커 프로그램이 자동 파일을 요건데요. 이용해 메이커 회사의 프로그램을 카드 정보 돌립니다. 파일을 자동 돌려가지고 분계 여기서는 파일로 어떻게 돌렸냐면 변환해보겠습니다. 그냥 샘플로 10개만 메이커 돌려봤어요. 자동 툴을 그러니까 이용하여 보면 여기 예시로 보면 완성 10개를 시간이 동시 변환 똑같잖아요. 생성했습니다. 11시 58분 똑같죠? 변환 10개가. 완료된 회사의 자동 10개까지는 분계 거의 파일을 실시간이에요. 열어보겠습니다. 완성된 것들을 해당 보면 이게 회사의 이제 모든 그 카드 코딩화 한 정보를 거예요. 이용하여 회계 프로그램에 연월일, 업로드할 전일, 수 있는 폼으로 다 차례랑 만들어져 분기별 가지고요. 회사별 특성 이 또는 계정 정비 과목들이 다 참고안을 다르잖아요. 이용하여 이것들을 다 자동 분계 적합성 파일을 검토를 생성한 거래처마다 것입니다. 찾아가지고 분계를 다 저장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의 회사별로 만들어내면 변환 파일을 업로드함으로 샘플로요. 써 우리가 회계천사 기장이 완료됨을 주식회사라고 시험해 해놨는데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회계천사 보시면 주식회사의 아무 거래 기록이 없잖아요. 손익계산서에는 점표가 입력돼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만든 그 변환한 그 프로그램을 회계천사 주식회사의 일괄 그냥 회계 변환된 프로그램에 모든 사업용 업로드만 하면 카드를 분계가 일괄 이루어져요. 변환한 자동 분계 자, 이렇게 파일에 해서 업로드하는 자, 과정을 업로드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작업 입력에 의존하는 대표자 및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카드 내역이 자동 자, 변환 101번 툴을 거래처 이용하여 아웃풋 자료를 손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를 통하여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표 전송만 하면 분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1년치. 이게 10,000건이든 100,000건 분계도 거의 1, 2분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업로드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계정 과목표로 1년치 재무제표의 카드 구성 증빙이 쉽게 항목들하고요.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부터 같은 메이커 자동 비용들의 변환 구성 파일을 항목까지도 다 이용하여 찾아 들어가요. 생성된 많은 그리고 구성 회사별 자동 항목에 분계 대한 파일을 해당 것들의 회사별로 적합성 검토까지 해서요. 업로드하기만 하면 해당 거래처별로 다 회사의 일회분 만들어냅니다. 카드 증빙과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기장이 빠른 거죠. 완료됩니다. 1년치 기장에 대한 부분들을 장부로 만드는 시간이
대부분 뭐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저희가 지금 종합소득세에 작년에 신고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제 사례를 가지고요. 정확히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건데 복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사업자분들을 위한 진정한 세무 회계 동반자 잠시만요. 회계천사입니다. 자, 보이시죠? 사업자, 자, 사업자분들을 위한 작년 진정한 19년 세무 5월 아직 달에 이제 공유됩니다. 19년 5월 달에 거래처 분이 사업자 의뢰가 여러분, 오셨어요. 세금 신고 이후 그래서 정보 및 그분에 대한 신고 실질 서류는 사례를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이상 장부 이걸 대상으로 신고하고 자동 나서 보판을 이걸 맞을 수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만들어서 일부 배포하고 세무사가 있는데요. 사업자가 준 자료와 달리 부실 부정 기장이나 내용도 있고 럼섬 거래 기장이나 관료로 일괄 기장하지 기장이 돼서는 않아 안 돼요. 음성 실장부 거래 작성을 건별로 한 사례가 모든 있습니다. 복식장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 나 세무조사가 세무사는 나오더라도 회계사가 특정 거래 화물을 건에 신고를 대해서 내고 조사를 성실 운영이 안 받더라도 되는 부인당하는 부실을 거지. 하고 럼섬 있습니다. 기장을 이는 해서 어려워진 럼섬 세무 금액을 시장의 부인당하면 현실 속에서 일부 세무 세무 추징 금액이 회계사무소에서 부실 어마어마해요. 기장, 그것이 아까 거래 모두에서 관료로 본 그런 작성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총액 기장을 하여 향후 이제 세무조사 시 요즘 이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피해를 분들이 보는 많이 경우가 힘들어 발생하기도 하시죠. 합니다. 거래처가 많이 주신다고 회계천사는 자체 생각합니다. 개발한 자동화된 업무 툴을 이용하여 기장의 대부분을 저희는 이제 지지하는 자동화 아까 업무용 말씀드린 코드 사용량을 1단계부터 거래 해가지고요. 시민, 뭐 내역 하나부터 해서 변화 여러 등 가지 규정 있는데 그 과목들을 툴들을 이용을 배분하여 해서 빠르게 자동 자동 입력, 분계를 자동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분기하고 결산 업무 단순 역시 자동 분계만 자동화 하는 게 툴을 아니고요. 빠르게 수행하여 세금에 대한 신속한 세액공제 장부를 감면까지 다 만들고 찾고요.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하다 수행하여 보니까 드립니다. 분계만 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세금 산정을 신고기일인 5월 고객이 말에 만족할 입력하여 수준으로 빨리 세무 합니다. 신고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자, 이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를 고객님은요.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지가 고객님이었냐면 상담하신 고객님은 일반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 대상자로서 등록증이 있는 일반 사업소득에다가 과세사업소득, 비과세 원상징수 소득도 있고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도 있는 세 가지 근로소득의 세 가지 소득인데 이 두 종합소득으로서 가지를 신고 각각 다 절차를 복식장부로 안내하고 만들었어요. 세무신고 간편장부 문의를 대상자인데요. 받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떻게 종합소득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세무대리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편장부로 한 장짜리로 그냥 신고 대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지출 증명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걸 다 부인당합니다. 결국은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세무대리인한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복식장부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복식장부로 만들어 드렸어요. 득세 신고 관련 자료는 5월 29일 점심경 자, 이메일로 이분이 언제 왔냐면 접수받았습니다. 5월 28일 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세무 상담을 했어요. 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제 저희한테 메일로 보냈냐면 자료를 다 제가 필요한 자료를 그 전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필요한 서류예요. 서류를 다 29일 날 점심 먹고 오니까 1시 반 정도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았어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래서 자료 작성 그거를 및 저희 신고 자동화 업무를 툴과 수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액공제 신고 감면 유형은 툴들을 세무대리인의 이용을 외부조정 해서요. 유형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저희가 고객의 두 가지 복식장부로 모래 사업소득 모두 건별로 모든 복식장부 거래를 형태로 건별로 기장을 해서 회계천사의 자동화 분계 세액공제도 및 다 결산 툴을 찾아드리고 이용하여 해가지고 거래 관별로 외부 조정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연히 신고를 해야 세무대리인의 되겠죠. 검토, 분석 및 세무대리인 외부 세무조정을 조정입니다. 거쳐 전자 신고를 당일 납세자 5일에 이름을 뭐 완료하였습니다. 이용해서 하지 않아요. 제가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종합소득세 명의로 전자 신고한 신고합니다. 내역을 보면 이런 세무대리인 장부를 외부 작성을 조정, 했고요. 복식장부 형태의 재무제표를 이게 보실 수 다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이죠.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작성된 장부도 이게 보시면 다 재무제표는 건별로 돼 있어요. 복식장부 작성원 이걸 측에서 장부로 답입해 PDF 거래 파일로 관별로 다 부은 작성이 건데요. 되었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거래 건별로 다 돼 있어요. 세무신고 서류를 당일 오후 고객님과 오후라 사전 상담 그랬잖아요. 후 이게 접수를 세무대리인이 언제 전자 했냐면 신고하였고 1시 반에 모든 받아서 저희가 세무신고 4시 서류, 정도에 장부 및 그날 지출 바로 증빙은 납세자가 접수했어요. 5년간 보관하셔야 국세청에 하기에 접수하고요. 신고 이후 바로 바로 관련 국세청에 전자 서류를 접수를 이메일로 했고요. 전달하였습니다. 전자 접수하고 나서 모든 회계천사는 신고나 혁신적인 세무 장부까지 고객한테 바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고객님은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자동화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 감면을 자, 지금 이제 보실 건 이제 마지막 강좌인데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세액공제 감면 사항들을 기본 모듈에서 인풋 데이터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가공해서 바로 만드는데 그 로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별 파일만 돌리면 바로 연도별 세액공제 감면이 산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로 데이터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에 대한 모든 값만 입력을 해놓으면 조세 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첫 번째, 두 번째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분석, 그다음에 소진공, 중진공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한 수혜 가능성 분석까지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세요. 한번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떤 거? 이건가? 이거죠? 자동 분석 파일을 열어보면 입력 보이시나요? 기본 정보 법인 및 법인 재무제 아까처럼 일부만 확대돼서 보여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작동법이 자동 분석 파일을 열어보면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나요? 아직 네, 이제 보입니다. 네네네. 자,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건 이제 마지막 이제 동영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감면, 정부지원금, 그 다음에 소진공, 중진공의 정책자금 수혜 가능한 금액이 자동 분석되는 거고요. 이 회사에 보면 텍스 2000년도 거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지원금은 해당 연도권만 되기 때문에 제가 15년부터 19년도에 대한 파일은 안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경정청구나 세액공제 환급액이 얼마 정도 발생할 거냐를 분석하기 위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 고용지원금과 정책자금 수혜 가능 금액까지 검토가 가능한 거니까 2000년도에 텍스 어널리시스 파일을 돌려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입력 자료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기본 정보 사항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나 재무제표, 거기 또 문진표도 있어요. 문진표까지 지금 입력이 안 돼 있는데 당연히 안 불러왔으니까요. 쭉 보시면 지금 다 데이터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다 이거 밸류로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연결해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감면도 로 데이터만 있으면 바로 20년도 세액공제 받을 거를 이 회사 걸 바로 분석합니다. 자, 불렀잖아요. 자, 분석됐어요.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계산이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뭐가 분석되나 이제 보고서 형태로 보실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그냥 로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로딩하면 분석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세액공제를요. 이 세무서식에 맞게끔 다 산정을 해요. 밑에는 다 모듈이 숨겨져 있고요. 이게 이제 정부 고용지원금까지 분석을 바로 해줘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아까 말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이렇게 복잡한데 다 계산을 제가 합니다. 연도별로. 정책자금 주관기관인 소진공 및 중진공의 기본 윤제 대상 검토 등. 자, 소진공, 중진공에 대한 심사 분석까지 하고요. 좀 전에 보신 거는 이제 중복 배제나 최저한세 검토를 제가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만들어진 건데요. 이 보고서를 일단 좀 이따 프린터 형식으로 보시겠습니다. 로 데이터만 정확하면요. 요 계산 불러오면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로 데이터 만드는 시간이 뭐 한 2~3시간이면 만들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여기까지 만들면 이 보고서를 수작업으로 만든다 하면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검토가 바로 되고요. 여기는 이제 결론사항을 제가 불러서 입력해 놓은 거고요. 항목별 검토가 다 이루어져요. 이제 금액이 여기서는 좀 프린트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고용지원금 분석도 바로 돼요. 이건 좀 옛날 버전이고요. 지금은 좀 더 강화돼 있어요. 기업 재무제표 분석도 이루어지고요.
자, 소진공, 중진공에서 그리고 받을 수 정책자금 있는 인자, 대출에 대한 및 심사 경쟁 분석까지 다 발전 해요. 전략을 그래서 제시하는 내가 받을 수 회계처에 있는 전달합니다. 대출이 등록된 파일은 어디까지인지 모바일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자동으로 계산해 입력해 내고 있습니다.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회계천사 세무대리인이 네, 경쟁 청구를 그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동법을 잘 익숙하지 않아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거는 이제 워낙 빨리 돌아갔는데요. 어, 연도별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아까 그 메이커 파일들이 자동화 툴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만 돌리면 바로 분석이 됩니다. 기본 모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번에 경정 청구 들어간 업체 건데요.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잠시 기다려 보세요. 이 파일인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잠시만. 어? 응? 안 되네? 제가 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경정청구 들어가서 이달에 지금 이제 환급 받는 회사인데요. 직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로 데이터. 이게 됐죠? 요 기본 정보. 요거는 이제 경정청구만을 위한 로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의 특성도 이제 윗부분에 있는데 이제 그건 개인정보니까 생략하고요. 2019년도하고 연도별로 이제 세무조정 요약사항들을 자동으로 불러와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일단 15년부터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는 더 개인 사업자대로 기본 정보를 불러와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로 데이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정보는 연도별로 19년도부터 이렇게 넣어두면 이게 이제 맨 앞에 기본 정보에 자동으로 다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 값이라서 그렇고요. 요 데이터를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2015년도나 16년도, 17년도 파일을 그냥 요 파일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그 해당하는 연도의 값을 바로 분석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정청구나 또는 당해년도에 세공제 감면을 계산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지금 경정청구 업무를 이제 위행하고 있고요. 이번 법인세 신고할 때도 제가 이거 이용을 해보니까 실질 그 세액공제나 이런 감면 검토 사항들이 보통 수작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 한 업체당 뭐 하루나 이틀 빨라야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뭐 한 10개 업체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분석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인적 오류 계산을 빼니까 더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회계천사가 제가 이걸 다 자체적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좀 컴퓨터 공부를 좀 그렇게 해박한 건 아닌데 한 5년 전부터 좀 해서 코딩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제가 좀 파이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파이썬까지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내년도에 앱 출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까지 지금 발전시켜 나가서 그 앱상에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자동 소통하고 장기적으로는 회계 프로그램까지도 좀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보면 요즘 회계사무실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평균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기장이 평균 100건을 넘지 못해요. 보통 직원 1명 정도 두고 세무사 1명 정도에서 기장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하는 어떤 사업장이 이제 거의 평균 사업장인데
저희 회계천사는 제가 이제 그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부터 실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기장하면서 세액공제에 감면받는 게 결국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핵심 부분을 좀 만들어서 저희 업무 시스템을 좀 가속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납세자들이 직접 봐야 되겠다. 볼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천사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거를 좀 더 키우려고 했고 납세자들이 또는 사업자분들이나 또 사업자분들의 도움을 주시는 그런 컨설턴트 분들이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또 저희의 툴을 많이 이용을 해서 많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마케팅을 제가 지금 잘 못해요. 그래서 마케팅을 못해서 작년에는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회계천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메가 GA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GA사들 뭐 또는 뭐 그 KDB 생명이나 그다음에 원수사들 이런 데서 강의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려져가지고 이상하게 요즘은요. 이번 주 하여튼 올해 들어서죠. 올해 들어서는 하루에 뭐 2건에서 최소한 3건씩은 계속 거래처가 그냥 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서 뭐 저희가 실제는 뭐 로드가 많이 걸리긴 하죠. 신규 거래처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동력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단체들하고도 저희가 우리가 SNS 문화진흥원이나 소상공인 뭐 협회나 이런 데하고 지금 많은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제가 강연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또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짜 기지개를 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 세무시장 가격을 이런 모든 서비스에 이런 분석까지 해주면서 오프라인의 3분의 1 가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분들이 믿질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거래처 제 하는 분한테도 얘기하니까 진짜 그거 되냐고 그러는데 너무나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뭐 요즘은 신규 거래처도 있고 기존 거래처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 경정 청구를 제가 이거를 워낙 솔루션이 좋다 보니까 경정 청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경정 청구 수혜 업체가 수혜를 받으니까 기장을 저희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한 군데가 소액이에요. 그냥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딴 데 가면 잘 안 하는데 380만 원짜리 경정 청구 워낙 회사가 좀 어려워서 380만 원 경정 청구 환급을 받으셨는데 대표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무대리를 한 10년 동안 맡겼는데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자기는 안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느냐. 근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도 뭐 솔직히 뭐 이렇게 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데 그거 하니까 사업자분이 오늘 이제 국세청에서 돈을 받으셨대요. 480만 원 받으셨는데 저한테 뭐 수수료 그걸 변론으로 하고 그냥 기장 옮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정 청구한 업체 중에서 5곳이 벌써 기장까지 저희한테 옮겼어요. 법인 사업자.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그 세액공제나 감면만 설명드리지만 청년고용지원금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 이외에는 5인 이상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말고도요.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고용지원금이나 노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뭐 두루두루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자동화 툴을 제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네, 이 회사를 조정하면 그런 대표님, 것. 네네. 그 지금 질문들이 좀 올라와서 예, 해주세요. 네, 질문 괜찮습니다.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네네. 사전 질문 주신 분들 좀 질문 드릴게요. 전영음 대표님 네. 이 주신 질문인데요. 세무 기장을 의뢰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끊을 수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간단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사업자보다 기존에 하시던 분인데요. 요즘 이제 세무대리 시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 안내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자분들한테 얘기만 하시면 돼요. 나 이제 세무 옮기겠다. 라고만 얘기하시고요.
직접 전화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그 저희한테 회계천사한테 카톡에 오시거나 저희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나 세무 옮길 테니까 그쪽 회계사무실 연락처하고 전화번호만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다 이관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세무 자료에 대한 전산 자료와 실물 자료의 소유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업자의 자산이에요. 그 세무대리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 이전은 아주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거.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세무 이전을 하면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엉투당투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일례로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뭐 세무조사 나오지 않느냐. 저희가 경정 청구를 하는 데는 법인세건이나 소득세건인데요. 저희가 경정 청구를 너무 하다 보니까 한 담당자가 저희 경정 청구를 3건을 같이 해요. 희한하죠? 그 용인세무서 분인데 그 담당자분이 저하고 지금 3건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동화 툴로 만든 분석 결과나 데이터를 다 드리니까 너무나 검토 시간도 빠르대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납세자도 경정 청구를 들어가면 세무서에 되게 친절합니다. 왜냐 세무조사는 누가? 조사과에서 나와요. 조사과는 조사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일선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불만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민원 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성실 신고를 했다거나 했을 때 국세청에서 또는 지방청에서 여러분에 대한 전산 분석, 성실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서 뭐 협박을 해가지고 뭐 그동안에 뭐 세무를 옮기면 내가 그동안에 세무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거는 기업 윤리의 문제가 기밀유지법에 의해서 세무사법, 회계사법에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료 이전은 간단하게 그냥 이전하겠다고 하시고 깔끔하게 그냥 이달까지 기장용 그냥 드리세요. 드리시고 저희는 뭐 오늘 이 강좌 하신 분들은 좀 어떤 프로모션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부터 받을 거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 업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하고요. 세무 이전을 하시게 되면 상세하게 사업자분이 국세청에서 세무대리 해임하시고 저희를 다시 이제 선임하는 그런 절차를 다 안내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기업마다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이 다 다른데 자동으로 기장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네. 대표님이 질문해 네네.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기업의 특성을 보니까 잠시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갖다 놓고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잠시만요. 이거 보이죠? 보이시나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기업의 특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아웃풋 파일이 있는데 이게 많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뱅킹 데이터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냥 샘플로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근데 보는데 이게 회사명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로그램 사이즈가 얼마 되냐면 프로그램 사이즈가 보면 이거 보세요. 22,000kb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기업들이 특성이 다 틀려요. 여기 있는 이 중화정밀인가 이 회사는 경정 청구했다가 저희한테 옮긴 회사인데 이 파일들을 열어보면 지금 이건 이제 은행 뱅킹 데이터거든요. 근데 카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마다 특성이 있는 그 법인들 큰 데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법인들 큰 사업자들은 이게 업체별로 다 파일들이 있어요. 이 업체별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성격, 예를 들어 거래처별로 어떤 거래처는 어떤 예를 들어 이게 매출 거래인데 상품 매출에 해당되는지 제품 매출에 해당되는지 또는 이 회사로 인한 매입 자료는 얘가 상품이었는지 또는 비품이었는지 또는 소모품이었는지 차량 유지비였는지 얘가 이것들을 기본 모듈로 계속 이걸 돌리면 DB도 같이 업데이트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잠시만요.
제가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처음에 거래처가 오면 거래처별로 뱅킹 데이터하고 카드 데이터를 다 손을 봐요. 제가 손을 봐서 기업의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업종별로 분류를 하고요. 근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소중하다 보니까 법인 사업자들은 복지장부나 세액공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이게 모듈 값을 제가 다 손을 봐요. 그래서 이 업체별로 들어가서 로데이터가 불러오면 그 업체에 맞게끔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게 좀 차이점이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윤수아 대표님, 인공지능이 한 계좌에서 사업 비용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소트할 수 있나요? 지금은 직접 하거든요. 아, 그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아까도 뱅킹 데이터에 보면 입출금 거래 내역 있잖아요.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모듈 계산을 해놓으면 처음에 이제 거래 기록을 미리 한번 내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 업체는 어떤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다 미리 코딩을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 업체권에 대해서 불러올 때 그게 사업비인지 비사업비인지를 자동으로 발라내죠. 근데 거기서 못 발라내는 거는 표준 모듈이 있어요. 표준 모듈에서 그것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사업비의 성격이냐 또는 수입의 성격이냐 비용의 성격이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업체의 특성을 넣어놔요. 그래서 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그를 통장 거래나 카드 기록에서 발라내고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제가 설정해 놓은 표준 모듈에서 그 계정 과목에 대한 값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크죠. 네. 프로그램 사이즈가. 그 다음 질문, 천상혜서님, 정부 지원금 출연금이 아닌 신보, 기보 등에서 보증한 대출 융자에 대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있나요? 창업 5년 차인데 매년 고용 창출 증원되었는데 과년도도 소급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증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그게 정부에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아셔야 될 게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지원금 있잖아요. 현금 보조금. 그것들은 예산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올해 21년도에 시작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작을 하면 연말까지 쭉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업자가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쫙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9월달 작년 같은 경우도 9월 10월달에 끝났거든요. 예산 소진이면 끝나요. 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정부가 주는 보조금들이 있어요. 보조금은 관연도가 일단은 된 것들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소진되면 그냥 창고문이 닫혀요. 아셨죠? 그래서 보조금은 닫힌다. 단, 지금 고용으로 관한 세액공제나 감면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낸 건데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경정청구란 제도로 다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경정청구의 기본 특징은 내가 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낸 게 없으면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세금은 관연도 것도 낸 거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정부 지원금은 관연도 거는 절대 못 받습니다. 예산이 소진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 전 질문이 이제 신보 기보에서 보증받아서 대출받은 금액 네. 그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세액공제는 신보나 기보에서 받은 대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출 금액을 활용해서 투자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고용증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보나 신보에서는 돈을 줄 때 그냥 소비성 지출하라고 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고용 창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그런 항목에 맞게끔 쓰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관연도의 세금 과원납에 대해서 당연히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5년 이내 안에서. 네, 그 다음 질문이 앞으로 추가 고용 증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자, 이제 현재까지 받았던 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우리 대표님 통해 가지고 제가 분석은 자동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고용을 증대하시거나 유지를 하실 경우나 채용을 하실 경우에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잖아요. 자, 일단 세액공제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금 부분은 낸 거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도 낼 세금에서 돌려받으려 그러면 일단은 신규 채용이 되면 전년도보다 고용 인원이 늘었거나 또는 뭐죠? 두 번째, 고용 유지. 고용이 유지되거나 또는 근로소득이 증대되거나 아까 세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신규 고용 창출이 되거나 고용이 유지되거나 근로소득이 증대되거나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제 지원금 얘기를 할게요. 고용이 지원금 유지되면 내용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또 질문이. 예, 예. 거기까지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액공제 질문은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지원금 질문은 예를 들어서 알바생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이제 세액공제라고 써주셨는데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고 이제 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제도 변경을 위한 그 정규직 그러니까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변환하거나 아니면은 제도 변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거 이제 이거 아주 오늘 꼭지에서는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자, 이제 일단은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세금 혜택과 지원금 혜택이 있어요. 세금 혜택은 아까도 말한 대로 보면 고용 창출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도 정규직이 되면 신규 직원 창출하고 똑같아요. 고용 창출이니까 세액공제가 되겠죠. 그건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정규직으로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청년고용지원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반 기업은 5인 이상, 벤처기업은 5인 이하도 청년고용이 되는 거. 그것 말고요. 말고 기업이 워라밸이나 일가정 양립으로 기업에 대한 근로 형태나 근로 시간 등을 좀 조정할 수 있어요. 그 조정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1인당 예를 들어서 전 직원의 30%를 조정을 좀 한다. 10명이면 3명만 조정을 하면 한 명당 500만 원씩 3명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한 2년 나오면 한 3천만 원, 3년 받으면 4,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고용지원금은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것 중에 네. 찾아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도 있으니까 정책자금 유튜브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노하우셀러님 질문입니다. 세무회계 경정 청구에 대해 홍보 블로그를 써서 마케팅을 잠시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자동화 툴을 잘 개발하신 것 같네요. 자동화의 힘이네요.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 네. 그다음에 백수영 대표님, 과거 2018년도에 간편장부 처리로 되었는데 이미 간편장부 처리된 건을 복식장부로 변경 신고할 수 있나요? 언제 걸요? 2018년 걸요? 네, 2018년 거. 자, 이제 이렇게 자, 일단은요. 세무 신고 유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간편장부가 있고 복식장부가 있고 이제 이해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편장부로 돼 있는 거를 신고 유형 자체를 복식장부로 만들어서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간편장부로 돼 있는 거를 복식장부로 만들어서 신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긴 한데 개인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정상적인 결산 신고 기한에 결산서를 제출하잖아요. 그거는 수정 신고가 잘 되지 않아요.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바꿔서 하는 것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과에서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특정 자산이나 부채 개정 과목이 잘못 신고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변경을 세무조정사항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지 재무제표 수정 자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한 장짜리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서 수정 신고할 수 있느냐?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자기가 신고 유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법인 사업자는 원래 의무가 뭐예요? 복식장부 대상자예요.
복식장부 대상자는 뭐로 신고해야 돼? 재무제표로 신고해야 돼. 근데 그것들을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복식장부의 재무제표는 한 번 신고되면 못 바꿔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절대 신고 내역을 못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사업자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단순 기장 신고하는 거, 간편장부, 복식장부. 그런데 내가 간편장부로 했다가 복식장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신고 유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신고 유형 바꾸는 게 된다? 돼요. 간편에서 복식으로. 근데 거꾸로 복식에서 간편으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다음 김도윤 대표님, 네. 기장을 맡기면 각종 지원금도 다 받아주시나요?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기장을 저희한테 맡기시면 지금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리누리는 그냥 자동으로 해드려요. 그럼 어디 세무사무실이나 똑같이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고용지원금은 저희가 이제 다 신고 서류나 가이드를 해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때 법인 대표자가 공인인증서로 접수를 해야 돼요. 저희가 대신 접수는 못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서식에 대한 안내나 작성법 다 가르쳐 드려요. 아셨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라밸이나 일가정 양립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려요. 만들어 드려가지고 접수만 하시면 돼요. 다 찾아드립니다. 근데 네, 접수 절차는 대표님 직접 하셔야 된다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무 대리인이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은 세무행정에 관해서는 100%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의 가 직접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험사무 대행 기관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보험기관에서 그 되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작성 서류까지 다 만들어 드립니다. 네, 찾아드려요. 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공지사항 네, 알려드릴게요. 그 오늘 강의 신청하신 분이 34분이세요. 이 34분들은 만약에 이제 기장을 옮기시면 그 한 달치 기장료를 면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을 소개시켜 주실 거잖아요. 그럼 그 소개받고 오신 분도 이제 한 달치 기장료를 면제하는 걸로. 그래서 그 쿠폰은 저희 정책자금 TV 그 채널톡에 보시면 그 고마워 카드 받기 있잖아요. 챗봇이랑 대화하는 거. 그 챗봇 통해서 고마워 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가지고 제출하면 이제 한 달 기장료를 이제 면제해 주시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수강 특전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강의는 그 녹화본이 2주일 동안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다 이메일로 링크 드릴 테니까 복습하실 분은 또 복습하셔야 되고 오늘 강의 안 하고 동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전부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오늘 2시간 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동현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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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승하시죠. 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